예, 뼈형성증에 이어서 두 번째 변형성 뼈염, 우리가 영어로 좀 자주 부르죠. 파젯 디지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은 334쪽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개요를 볼까요? 자, 나이가 들면서 자, 이것도 역시 뼈의 대사성 질환 중에 한 개예요. 근데 이제 간혹 어떤 책에는 비대사성도 나와 있는데 뭐 일단 대사성 질환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1교시에서 얘기했듯이 대사성 질환이란 말은 우리가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라 이게 비정상적으로 커졌다가 또는 또 비정상적으로 작아졌다가 안쪽에 있는 밀도가 뭐 줄어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적 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자, 이 파제 디지즈는 대표적으로 이런 장광골, 척추, 머리뼈 등이 비정상적으로 커져가는 그런 진행성 대사질환입니다. 그리고 커지면서 당연히 이 안쪽에 있는 밀도는 약해지겠죠. 그래서 비유가 되고 뼈의 밀도는 약화가 되는 그러한 뼈의 대사성 그리고 만성 질환 중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뼈의 만성 대상성 질환이고, 특히 뼈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안쪽의 밀도는 약화되는 변형을 초래하고, 따라서 이 뼈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겠죠. 따라서 무게가 주어지면 뼈가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자라게 되고, 또한 머리뼈, 이마뼈 역시 정상적인 그러한 이 형태가 아니라 앞뒤로 도출되는 그런 돌출형 형태로 변형이 되면서 자라게 됩니다. 팔다리의 뼈는 휨에 대한 변형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런 이 파젯 디지즈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뼈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신장, 심장, 귀, 눈에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건 바로 이 대사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대사성 질환이 뼈에만 딱 타겟팅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부수적인 다른 기관에도 이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인은 알 수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는 약도 우리가 없는데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막 이런 것들이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설이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뭐 유전적인 설입니다. 그죠, 유전이다. 솔직히 원인이 없으면 대부분 뭐 유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유전의 경향을 보인다. 즉, 가족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가족분들이 자, 이런 파제 디지즈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음, 자, 예전에는 바이러스 감염이 이제 원인이다. 뭐 이런 결과도 있었다고 해요. 특히 저쪽 유럽인들이 이제 이 파제 디지즈가 많은데, 그래서 유럽에서 특정적인 바이러스에 노출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파제 디지즈에 이제 걸린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 바이러스보다는 일단 유전적인 요인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호르몬과 같은 이런 부갑상샘, 기능 항진, 그리고 감염도 좀 간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냐, 뭐 이러한 설들이 있습니다. 예, 분류를 보면 여러분 책도 같이 보세요. 334쪽에 자, 뼈의 수, 침범된 뼈의 수에 따라서 분류를 나눠요. 자, 단일뼈냐 또는 여러 가지 뼈들이 동시에 이렇게 침범이 되었느냐. 그래서 당일성, 다발성, 파제병으로 분류를 하게 되겠고요. 이 단일성은 주로 넙다리뼈가 이제 주로 오게 되고,
다발성이 침범됐을 경우에는 넙다리뼈를 포함해서 골반뼈, 머리뼈, 종아리뼈 등에서 침범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증상의 진행 상태, 단계에 따른 분류인데요. 얼마큼 많이 진행되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나눠볼 수 있는데, 자, 뼈가 용해, 즉 뼈 흡수 단계, 그리고 활동적인 뼈 형성과 흡수 단계, 그리고 고착되는 경화 단계. 자, 이렇게 진행 단계에 따라서 3단계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증상을 볼까요? 예,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따라서 55세 뭐 했더니 중년 이후에 발생된다 보면 되겠고요. 주로 긴 뼈들, 장광골이죠. 긴 뼈, 골반뼈, 척추, 머리뼈에서 주로 호발하게 되겠습니다. 자, 초기 증상은 없다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역시 통증, 또 누르면 아픈, 압통, 피로감. 자, 어떻게 보면 이 뼈 질환은 이런 게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아프고 피로감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온다. 그리고 뼈가 약해져 있다. 아주 공통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 질환 그러면 이런 증상들은 공통적인 증상으로 이해하시고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척추에 또는 머리뼈에 이러한 이상이 진행됐을 때는 당연히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말초신경이나 중추신경계에 이러한 자극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신장이나 심장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래서 특징적인 임상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렬성 심장기능 상실증입니다. 즉 심장에서 필요한 양의 혈액을 분출하는 능력이 상실된 그런 기능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에 쫙 수축을 해서 그죠? 심장이 담고 있는 피를 내뿜어야 되는데 그런 수축력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이러한 우렬성 심기능 장애가 특징적인 임상 증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역시 이제 척추뼈의 변형이 오고요. 옆구분 또는 뒷구분증의 변형이 나타나고, 예, 이러한 뒷구분증이 발달된 뼈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의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뒷구분증이 발달된 뼈의 모양 해서 이걸 물고기 척추 피쉬 스파인이라고 합니다. 자, 피쉬 스파인의 특징 밑에 나와 있습니다. 몸통이 줄어들고 전면이 단축됐다는 말은 길이가 이제 줄어들었다. 따라서 굽힌병이 나타나고 척추의 뒷구분증이 증가된 그러한 척추의 변형을 물고기 척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머리뼈. 스컬 머리뼈는 자, 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속은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은 솜과 같이 이렇게 속의 밀도가 줄어들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걸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솜과 같은 그런 형태의 사진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걸 탈지면 형태의 국서경화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탈지면 형태의 그러한 엑스레이 필름의 형태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336쪽에 그림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절, 신장,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신장에 문제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신부전도 함께 초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파제병의 이 병리적인 좀 그러한 변화들인데요. 예, 뼈의 파괴세포에 의해서 뼈 흡수가 과도하게 증가되고,
자, 원래는 이제 파괴세포, 생성세포, 이제 골수세포죠. 이것들이 이제 적당한 비율로 이렇게 대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양의 뼈를 만드는데, 얘는 특히 뭐가? 뼈 흡수가 과도하게 이제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과도하게 된 뼈 흡수를 보상하기 위해서 역시 뼈의 생성세포, 즉 뼈모세포의 과도한 증가가 있고, 이게 지속되면서 뼈가 비성장적으로 성장, 비후가 되는 그런 병리적인 변화를 보이면서, 예, 그래서 새롭게 생성된 뼈의 구조는 무질서, 변형,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무질서란 말이 바로 여기에 보이는 탈지민과 같은 그렇게 단단한 뼈가 아니라 안쪽에 공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변형되고 골절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 2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합병증, 뭐 스트레스 골절이나 또는 주위의 조직들, 심장, 신장 같은 그런 2차적인 합병증을 유도하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게 파제병의 어떤 단계,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사는 뭐 당연히 이제 의학적인 검사는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또는 CT를 찍는다거나 뭐 초음파를 검사 뭐 그런 것들을 하면 되겠고요. 또는 생화학적 검사 역시 해서 뭐 혈액 상황에서 이런 분해 효소들, 뼈를 분해하는, 즉 뼈를 흡수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지 또는 뭐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우리 쪽에 물리치료적인 그런 검사법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시즌이죠. 이 연구를 한 이제 논문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있대요. 뭐 갑자기 이제 어제는 이 모자가 맞았는데 오늘 모자를 이렇게 착용하니까 모자가 이제 작아진 느낌이다. 뭐 이런 것도 연구 보고서에 있고요. 또는 그만큼 이제 머리가 갑자기 이제 뭐 커졌다는 거죠. 또는 이제 앞서 이렇게 이 사진에도 있듯이 뒤쪽이네요. 뒤쪽에 이렇게 사진에도 있듯이 뼈가 이렇게 휘어진 그런 모양새들. 자, 따라서 이제 이 시진 아주 중요합니다. 시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임상적인 증상에서 대표적인 게 통증입니다. 통증 또는 압통. 그리고 자, 이것도 역시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열감, 그리고 롱본들, 장관뼈들의 휘어짐, 또 척추뼈의 뒷구분증, 그 다음에 변형된 부위에 압통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척추의 뒷구분증, 또 머리뼈의 변형 등이 이런 중추나 말초신경들을 압박을 해서 신경학적 검사 장애가 나타나고, 자, 이런 검사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머리 둘레를 측정한다거나 또는 이제 치아가 갑자기 이제 빠진다거나 다리 길이의 차이, 우리가 휘어지면 당연히 다리 길이의 차이가 보이겠죠. 이러한 변형들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분류를 보면 단일성과 이제 단발성이 있고요. 좀 전에 앞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단일성은 넙다리뼈 위주로 하나의 뼈에서 생기는 거, 다발성은 넙다리뼈와 함께 골반, 머리뼈, 종아리뼈 등에 생길 수 있는 다발성 파젯 디지즈들이 두 가지 분류가 있다는 거죠. 자, 중재를 볼게요. 역시 이제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뼈에 대한 질환은 물리치료가 일차적인 그런 이 치료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완화하고, 그리고 일상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임에 대한 그런 역할, 기능 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지구력을 확보하고 삶을 좀 더 이렇게 이 피로감을 이제 이 피로감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면서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물리치료의 중요한 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골이고요.
이걸 시기별로 좀 나누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급성기 때는 뭐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압통이다, 통증이다, 또 피로감,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부위에 그런 신장에 대한 그런 기능 저하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것에 대한 이제 물리치료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안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혈액순환의 증진 그리고 통증이 발생되는 시기인 만큼 통증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전기치료 등이 이제 급성기에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이에요. 안정. 우리 안정을 할 때 장기간 안정을 하면 뭐 당연히 이제 욕창이 생긴다거나 뭐 구축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뼈에 변형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장기간의 그런 안정이 필요하다면 뭐 보조기 등을 이용해서 이러한 변형들을 방지한다거나 또는 좋은 자세를 통해서 변형들을 방지해주는 그런 자세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순환 증진입니다. 이 뭐 순환 증진은 다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열적 인자를 이용해서 즉 온열 치료 등을 이용해서 일단 지속적으로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이게 급성기 때의 물리치료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만성기에서는 자, 신경학적 증상의 완화. 그래서 우리가 2차적으로 올 수 있는 이러한 신경학적 합병증에 대한 증상 완화 등이 필요할 거고, 자, 이것도 역시 뭐 열치료, 온열 치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완화를 볼 수 있고요. 이 또한 이제 열치료 통해서 당연히 순환 증진의 효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증 관리와 근력 강화를 위한 전기 치료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겠고요. 자, 이 만성기니까 관절의 움직임이 적어지면서 유착 같은 합병증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특히 물렁 조직들, 결합 조직의 유착 방지를 위한 초음파 그리고 와리효과 수중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ROM 운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급성기의 운동 치료는 뭐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장시간 그런 안정 자세를 취했을 때 변형이 나타나니까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자세 교정이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예, ROM을 유지할 수 있는 뭐 등척성 운동 또는 수동 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성기 때 운동 치료 역시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고 이를 위해서 자세 교정, 그 다음에 근력 강화 이런 것들이 만성기 때 운동 치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방 관리인데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합병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소개되었던 이런 합병증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를 만드시고요. 특히 뼈의 변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관절의 변형을 예방할 수 있는 보조기 사용, 그리고 약해져 있는 뼈에 충격에 의한 골절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ROM 유지, 보행과 ADL 훈련 등이 예방 관리의 그런 목적들이 되겠습니다. 뭐 거의 어떤 특별한 게 아니고 그죠? 일반적인 그런 예방 관리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 사진은 좀 전에 봤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수염 세 번째 골수염인데요. 자, 말 그대로 골수 안에 뭐가 생겼다고요? 그렇죠. 염증이 생긴 거예요. 뭐 신용어로는 뼈 속질염 같은 말입니다. 골수염, 뼈 속질염. 그래서 이 뼈 안에 있는 골수에 이런 염증이 생긴 건데, 그럼 그 염증을 만든 원인균은 뭐냐? 그래서 당연히 이제 혈액을 타고 골수로 가서 자 이건 오타네요. 감염물이
일으킨 질환인데 그 감염을 일으킨 원인균은 뭐냐? 자, 대부분이 세균입니다. 세균성 감염이에요. 그 세균 중에서도 화농성을 일으키는 세균이 주 원인균이 되겠고요. 자, 그 주 원인균들이 요 밑에 있습니다. 황새, 포도알균, 그 다음에 녹, 공류, 그 다음에 살모넬라균 등이 이런 화농성 세균에 속하는 그런 균들이고, 자, 이 균에서 황새 포도알균이 가장 많은 그런 원인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골수염은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다. 감염을 일으키는 화농성 세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황새 포도알균이 가장 원인균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균이다. 예, 2세 이하 또는 8세에서 12세 성장기 어린이. 자, 이게 성장기 어린이, 그 다음에 어린 나이 때는 골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골수의 활동력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뼈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골수의 성장, 활동이 많은 시기에 당연히 빈도는 높겠죠.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도 남자에게 좀 더 호발하다고 하고요. 골수가 많이 당겨져 있는 뼈가 당연히 롱본이죠. 그래서 대부분 롱본에서 이런 골수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롱본은 정강뼈, 넙다리뼈, 위팔뼈, 좌뼈, 종아리뼈 다 여기에 속하게 되겠고요. 자, 병리적인 변화는 338쪽을 참고하면 되는데,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예, 골단면 좀 전에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혈액을 타고 이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동맥 분지에서 초기 감염이 발생이 되고, 감염으로 인해서 급성 염증 반응을 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이 골수염은 염증입니다. 염증. 따라서 여러분 이제 염증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열이 나고, 그리고 몸이 막 감기 걸렸듯이 이제 춥고 막 그러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급성 염증 반응 시에 나타나는 게 바로 요 밑에 나와 있는 임상 증상이 되겠어요. 열이 나타난다,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에요. 예, 하여튼 급성 염증 반응이 급성기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뼈가 괴사가 되면서 손상을 입게 되고, 점차적으로 뼈로 공급되는 혈액이 차단이 되면서 뼈의 무혈성 개선은 더 진행이 되고, 그리고 부골, 이제 가짜뼈입니다. 가짜뼈가 생기면서 만성 골수염으로 진행이 된다. 자, 이게 이제 병리적인 기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일단 혈액 분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급성 반응 따라서 급성이란 염증 증상들이 나타나겠다. 그리고 뼈가 괴사되고 만성 골수염으로 진행이 된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여기로 볼까요? 병리적인 변화는 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번에 이제 이렇게 감염성 질환이 되면 당연히 염증이 나타나고, 이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이런 이물질들, 쉽게 얘기해서 고름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자, 분류를 봅니다.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볼 수가 있고요. 급성은 심한 통증, 그리고 아급성은 이러한 증상들이 1, 2개월 진행이 되면서 2개월 후부터 이제 만성화가 되는데, 만성화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뼈의 괴사,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뼈가 이제 죽는 그런 괴사가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임상 증상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급성염증 반응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감기, 코감기 하면 어때요? 열이 나고 춥고, 그리고 피로감이 오고 관절통, 근육통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심해지고 꼭 감기와 같은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통증이 나타난다. 그죠?
자, 그 다음이 이제 관절 부위에 이제 팽윤이 나타나면서 ROM의 제한, 피부색의 변화는 초기에는 창백에서 후기에는 붉은색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자, 이것도 역시 합병증이 있네요. 이 합병증은 주위의 물렁 조직들, 즉 결합 조직에 영향을 줘서 뼈는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쉽게 부서지는 병적 골절, 그 외의 기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간, 비장, 콩팥, 심장 등의 전이가 될 수가 있더라. 왜? 그쵸. 세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중재 원칙은 당연히 감염이다. 그죠? 염증, 감염. 그래서 감염 관리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 그리고 감염에서 나타나는 이물질들, 고름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게 치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치료의 원칙은 우리 물리치료보다는 의학적인 처치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2차적으로 우리 쪽에서 자, 급성기 때는 이렇게 염증이 있기 때문에 냉치료, 그리고 악업성 만성으로 갈수록 열치료를 통해서 순환을 증진시키고 관리하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이 항생제 치료는 의학적 처치에서 꼭 필요한 처치가 되겠습니다. ROM 회복 유지, 근력 강화, 면역 체계의 관리. 자, 면역 체계는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중재는 우리 쪽에 대한 중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급성기 때는 이게 염증 반응을 통한 통증 발생을 조절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뭐 항생제 투여해서 이런 것들 의학적 처치를 하는데, 자, 우리 쪽에서 보면은 자, 통증이나 염증 관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냉치료다, 그지? 그죠? 냉치료, 또 통증을 위해서 텐스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자, 이온 도입법 좋습니다. 이온 도입법, 특히 관절 사이 이온 도입법 좋아요. 그래서 이온 도입법에서는 이제 그 사용되는 물질이 중요한데 염증과 살균 효과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아연입니다. 그래서 아연을 통한 이온 도입법을 활용하면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자, 염증 감소를 위해서 자외선 조사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급성기 때 운동 치료는 등척성 운동이 뭐 거의 이제 하게 되겠고요. 자, 힘이 없다. 그럼 좀 수동으로 이러한 ROM에 대한 제한들, 즉 강직을 예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성기로 갔을 때는 당연히 자, 이 ROM의 제한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착이 발생이 되고 따라서 유착을 방지한다거나 ROM을 유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한 유지가 되었을 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근력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재의 골이 되겠고요. 자, 따라서 물리적 인자 치료에서는 뭐 냉온열 치료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되겠고, 자, 특히 우리가 2400에서 2500Hz를 가지고 있는 러시안 전류가 특히 근력 강화에 유용한 그러한 전기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소용돌이욕은 뭐 유착 방지를 위해서 좀 활용을 하면 되겠고요. 운동치료, 목적은 RM을 회복하는 거, 그리고 근력을 강화하는 거, 지구력 증진, 자, 이런 걸 통해서 일상생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되겠고, 자, 특히 이제 근력 강화를 할 때는 당연히 저강도부터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강도가 낮은 그런 무게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위에 요 하나포가 있는데요. 급성 골수염의 임상 양상인데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이 급성 골수염, 급성으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시기, 예, 임상 양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관절 주위 뼈 몸통 끝부위입니다. 끝부위. 그러니까 관절 주위가 되겠어요. 심한 통증과 압통이 발생이 되고, 그
일단 뭐 24시간 이내에 뭐 발열, 식욕, 감퇴, 권태감, 그다음 부종이 발생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생뼈들이 이제 부골이죠. 가골 등이 보이고 근데 이제 유아에게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감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급성 골수염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염증, 급성 염증성 반응입니다. 그래서 통증과 압통 등이 또 발열 등이 특징적인 증상이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척추결핵을 볼까요? 자, 말 그대로 척추에 그쵸, 결핵균이 들어간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결핵성 척추염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책은 340쪽입니다. 척추 부위에 결핵균이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만성 염증성 질환을 초래하는 게 바로 척추 결핵이다. 자, 이것도 이제 만성화가 되고 역시 염증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더 지속돼서 보면은 이 결핵균들이 척추 사이사이에 있는 추간판으로 또 전파가 되고 따라서 추간판에 이런 손상에 의해서 척수가 압박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신경학적 결손 장애까지 초래가 되더라. 그래서 이 개요는 특히 이 척추결핵, 뭐 우리가 영어로 포트 디지즈라고 하는데요. 이 척추결핵에서는 이 개요는 꼭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 중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신경학적 결손입니다. 신경학적 장애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뼈 질환 중에 한 개가 바로 포트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자, 주로 소화액에서 오고요. 원인은 금방 얘기했듯이 결핵균이 집중적인 원인입니다. 자, 주로 오는 부위는 아래 등뼈 또 위 허리뼈 부분, 이 부분이 주로 호발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한 개 이상의 척추뼈에 이렇게 이제 포함이 돼요. 그래서 뭐 두 개, 세 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주로 침범되는 부위는 뼈 몸통 앞부분이 침범이 되면서 이 부위에 손상이 오니까 당연히 압박을 견딜 수 없으니까 위축. 그래서 전형적으로 척추뼈 몸통 앞부분이 이렇게 위축이 온다거나 높이가 감소되는, 즉 압박에 그렇게 약화가 오는 그러한 증상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척추의 뒷구분증 변형이 초래가 됩니다. 자, 지금 뭐 몇 가지 질환, 뼈 질환을 보면서 공통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이 척추의 변형은 대부분 뒷구분증의 변형입니다. 따라서 척추뼈의 뼈 질환은 대부분 몸통에 와요. 몸통. 그래서 몸통이 이제 밀도가 감소되면서 이제 높이가 감소된다거나 위축이 오면서 척추뼈의 전체적인 모형은 뒷구분증의 변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 방사선의 변화는 보시면 되겠고 역시 뒷구분증의 그런 변형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자,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척추 세운근들의 강화가 필요하겠죠. 또는 운동 역시 우리가 편 위주의 운동 등을 통해서 척추 세운근의 강화를 유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증상은 초기 증상은 허리, 대부분 허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근육의 긴장이 오고 특히 척추 증상으로는 척추의 변형이 나타나고 무슨 변형? 뒷구분증 변형. 그리고 이것들이 심해지면서 척추에서 나가는 말초신경을 누르면서 하반신 마비, 즉 신경학적 장애를 보더라. 예, 따라서 염증 반응은 보면 돼요. 뭐 체중의식, 피로감, 발열 이렇게 되고요. 특히 이제 신경학적 장애, 즉 하반신 마비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신경학적인 결손 또는 신경학적인 장애들을 초래합니다. 감각신경도 우리가 손상을 볼 수 있고 힘줄 반사의 변화,
배변과 배뇨 장애 등이 이렇게 신경학적 결손으로 오는 그런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예, 검사를 볼까요? 척추 정렬 또는 촉진. 이건 시진입니다. 시간이 아니고 척추 정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시진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척추의 촉진, 그래서 변형이 왔는지 이런 촉진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피부의 촉진. 자, 이거는 감염에 의해서 피부에 이런 이물질들, 특히 이제 고름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 혈액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이 있겠죠. 자, 중재 원칙을 볼까요? 급성기 때는 당연히 이제 결핵균에 대해서 이렇게 항생제 등을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고 안정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안정과 보존적인 물리치료, 뭐 온열, 냉치료, 통증을 위해서 전기치료, 이런 보존적인 물리치료. 자, 만성기 때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초래할 텐데, 특히 척추에서의 뒷구분증, 또 신경학적 결손에 대한 신경학적 증상 완화 등이 만성기 때의 주요 중재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조금 요 세분화해서 우리 물리치료 쪽에 중재를 보면, 급성기 때는 결핵균을 치료하는 거 의학적 처치 꼭 필요하고요. 특히 척추뼈 몸통의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압박을 좀 낮춰주기 위한 보조 도구, 뭐 여기서는 보장구가 되겠네요. 그죠? 보장구 착용, 중요한 처치 중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뭐 일반적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만성기 때는 변형이 온다 했다. 그죠? 그래서 변형에 대비한 이런 중재고를 세워야 된다. 뒷구분증, 또 이게 심해지면서 하반신 마비 등의 신경학적 결손에 대한 그런 중재 방법을 계획하면 되겠고요. 냉치료, 온열. 자, 온열 치료를 할 때는 화상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지금 화상은 물론 갑작스럽게 뜨거워도 화상을 입지만, 자, 이게 감각이 어떻게 돼? 감각이 장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꼭 우리 치료사의 그런 그 확인을 통해서 온열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뒷구분증을 위해서 척추세운근의 강화, 보장구. 그 외에는 뭐 기타 다른 뼈 질환과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째 질환을 보도록 할게요. 자, 넙다리 뼈 머리 무혈성 괴사입니다. 자, 영어로 렉 캐버스 페르테스 디지즈가 되겠고요. 근데 이게 가끔 이렇게 영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에.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이제 뼈대의 질환에서 아까 얘기했던 포트 디지즈, 그 다음에 파젯 디지즈, 지금 나와 있는 레그 캐베스 디지즈. 그래서 영문으로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영문은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넙다리뼈 머리 무혈성 괴사. 이제 다른 동일한 용어로 넙다리뼈 작은 머리 뼈 끝 연골증. 요건 리자입니다. 오타네요. 그리고 양령기에, 그러니까 어린 소아를 얘기하는 거죠. 변형뼈 연골염 또는 원발성 넙다리뼈 머리 무혈성 괴사. 자, 요 용어는 좀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또는 납작 엉덩관절,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요 제목에 보면 다 어떤 이 원인 그리고 증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는 소아약에서 넙다리뼈 머리에서 일어나는 원발성 넙다리뼈 머리의 무혈성 괴사. 자, 무혈성 괴사니까 이 넙다리뼈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넙다리뼈의 머리, 자, 지금 그림 여기 있습니다.
이 넙다리뼈 머리가 요렇게 이게 정상인데 이게 성장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쪼그라든 거예요. 왜 성장하지 못했냐? 자, 이 부위가 무혈성 괴사가 와서 성장하지 못했다. 왜 무혈성 괴사가 왔느냐? 바로 혈액 공급이 안 되어서 온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그럼 어떤 혈액 공급, 어느 혈관들이냐? 바로 요 그림에서 보이는 이러한 넙다리뼈 머리를 감싸고 있는 넙다리뼈 머리 동맥들입니다. 이런 동맥들이 어느 부분이 차단이 된다거나 이 동맥이 성장하지 못한다거나 해서 이 부위에 혈액 공급을 하는 그런 혈액 공급의 방해, 차단이 이렇게 무혈성 괴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꼭 해부학책에서 넙다리뼈 머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러한 혈관들 꼭 확인을 하세요. 뭐 가쪽 넙다리뼈 회선동맥 뭐 이런 거 있네요. 가쪽 넙다리뼈 회선동맥,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넙다리뼈 회선동맥. 자, 이런 동맥들 여러분들 해부학 책을 좀 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넙다리뼈 머리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엉덩관절이 어떻게 됐어요? 정상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 즉 납작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납작 엉덩관절 이러한 또 제목도 붙이게 됩니다. 자, 임상적인 증상은 좀 남자에게 많다. 역시 원인 모르겠다. 이 혈관이 왜 막히는지, 왜 성장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예, 소화에게 많고요. 한측으로입니다. 대부분 90% 이상이니까 뭐 대부분이다. 그죠? 한측으로 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통증이 있고 특히 활동 시에 좀 더 심한 통증이고, 통증은 주로 안쪽 사꿀 부위, 넙다리뼈 안쪽 부위, 더 나아가서는 무릎 관절까지 통증이 생길 수가 있더라. 당연히 엉덩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오겠죠. 이렇게 성장이 안 됐으니까. 자, 특히 어떤 움직임의 제한이냐? 굽힘, 벌림, 안쪽 돌림의 제한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이러한 움직임을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제한이 있는지를 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테스트하는 방법, 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패트릭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345쪽을 봅니다. 아마 진단평가에서도 많이 들었던 테스트다. 그죠? 패트릭 테스트를 통해서 굽힘, 벌림, 특히 벌림이다. 벌림과 안쪽 돌림의 제한의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트렌델레버그 검사하면 당연히 이쪽 한쪽은 짧아져서 이렇게 양성으로 올 수가 있고, 또 토마스 테스트, 이 토마스 테스트는 굽힘에 대한 그 ROM 테스트죠. 따라서 굽힘 구축이 있을 때 토마스 테스트가 양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괴사가 온 다리 쪽은 당연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다리 길이의 차이도 나타난다. 침범된 다리는 짧아진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색깔로 되어 있는 네 가지 검사법, 패트릭 테스트, 트렌델렌버그 테스트, 그 다음에 양쪽 다리 길이의 차이, 그리고 토마스 테스트. 자,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엉덩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지, 또 다리 길이가 짧아졌는지를 우리가 검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방사선은 뭐 찍어보면 알겠죠. 이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간격 자체가 당연히 이제 증가된다. 요만큼이 증가되는 거죠. 요만큼이. 자라지 못한 부위만큼 증가가 된다. 괴사 부위가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엑스레이 상에서 넙다리 머리가 두 개로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이 원인은 자라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음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병의 진행 단계입니다. 뭐 이건 참고로 보는 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성장이 중지되고, 그다음에 저흡수가 되고, 재고라가 되고, 그다음에 치유 후기인데요. 이건 뭐 그냥
참고로 보면 되겠고, 예, 요게 이제 위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성장이 중지가 되면서부터 이 성장하면 이걸 얘기합니다. 이러한 넙다리뼈 머리의 성장이 중지가 되면서부터 이제 레그 칼베스 디지즈가 이제 시작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재를 좀 볼까요? 자, 먼저 중재 원칙입니다. 책은 346쪽을 참고하면서 볼게요. 자, 당연히 이제 중재는 수술이 원칙이에요. 우리가 자르지 못한 이 머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유착이 되고, 이제, 완전 뼈가, 머리와 이런 이 아스튼 볼륨이 완전 이렇게 붙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이 되면 결국은, 그쵸, 엉덩관절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전치환술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346쪽을 좀 볼까요? 자, 거기 수술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요. 우리가 전치환술이란 말은 이제 인공 그런 관절을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대체해주는 그런 관절 성형술이 되겠는데, 자, 거기서 볼 수 있는 건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제 수술 후 관리입니다. 수술 후 관리. 자, 왜냐하면 이 전치환술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근력이 뭐 단단하게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이게 탈구가 안 되고 잘 우리가 관절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뭐 수술 초기나 또는 이제 특히 어르신들 노인들은 근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새로 끼어는 관절 이 인공 관절의 무게에 의해서 이게 자주 탈구가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세들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한 그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의 예우는 특히 엉덩관절을 90도 이상 굽히거나 뭐 양반 다리를 한다거나 바닥에 쪼그려 앉기 등을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되고, 또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다리가 모아지는 것, 즉 모음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또한 이제 화장실에 변기를 사용하거나 신발을 신을 때 또는 의자나 침대에서 내려와서 뭐 방바닥에 앉을 때 엉덩관절에 굽힘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최소한도로 일단 굽힘을 줄여라는 거죠. 예? 많이 굽히지 마라. 엉덩관절의 굽힘은 최소화해라.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탈구를 예방하는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좀 참고를 하시고요. 엉덩관절 전체 한줄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탈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자세, 관리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은 그렇게 해서 주의점을 보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중재 원칙은 그렇죠. 이 엉덩관절의 ROM을 회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착을 방지하고 또 보조기 사용이 중재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급성기 만성기로 나누어서 볼까요? 급성기 때는 자, 변형을 방지하는 자세, 그리고 대형성 관절염 등을 방지해 주는 게 중재의 골이 되겠고요. 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벌림, 안쪽 돌림, 자, 이러한 자세들이 중요하다. 그죠? 따라서 운동치료도 엉덩관절의 벌림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처치들, 특히 이제 견인을 통해서 하면 좀 더 부드럽게 벌림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견인과 벌림 통해서 일단 벌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만성기 때는 자, 이러한 벌림들을 유지를 하면서 ROM을 점진적으로 회복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관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됐다면 예, 유지하기 위한 근력 강화가 만성기의 중재 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다 기본적인 거니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 착용해서 자, 벌림 보조기 그리고 약간의 안쪽 돌림 상태의 보조기를 착용하는 게 좋은 보조기고
자, 이러한 보조기들 종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책은 348쪽 그림 참고하시고, 이 모든 보조기, 지금 4개 나와 있는 모든 보조기는 무슨 보조기? 벌림 보조기예요. 그리고 약간의 안쪽 돌림 상태로 고정을 하는 벌림 보조기들이 되겠습니다. 토론토 보조기, 타이완, 그 다음에 뉴hin턴 보조기, 그 다음에 스코티시 라이트 보조기. 다 뭐예요? 자세가 벌림 보조기다. 그리고 고정은 벌림 자세에서 안쪽 돌림에서 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넙다리뼈 머리 무혈성 괴사, 레이거 카베스 페르테스 디지즈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자, 이제 여기 6번째 마지막 뼈 질환이 되겠습니다. 넙다리뼈 머리 뼈끝 분리증, 뭐 구용으로는 골단 분리증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뼈끝, 머리 뼈끝은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성장판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이게 분리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이걸 뼈끝 분리증이라고 합니다. 자, 영문을 볼까요? Sleeve Capital Femoral Epiphyse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뼈 끝의 분리 또는 뭐 구용어로 전이라는 말 쓰는데요. 자, 이 뼈 끝의 분리는 물론 이제 원인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자, 이 뼈들이 단단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에서 계속 부하를 주면은 당연히 이 부위가 분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성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즉 발달 부전이 특징이고, 이런 발달 부전에서도 특히 뭐 비만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개요를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예, 활동기에 있는 남자 아동들에게 주로 호발을 하고, 자, 이게 잘 자라지도 않았는데, 즉 단단하게 자라지 않았는데 막 뛰어다니고 심한 어떤 활동량이 심해지고 과해지면, 자, 이 부위에 이제 자극을 심하게 줘서 일단 성장기 남자 아동들에게 호발하는 질환 중 한 개고요. 뭐 대부분 이제 편측이지만 20-30%에서 양측으로 나타날 수 있고, 자, 금방도 얘기했듯이 지속적인 스트레스, 즉 체중 증가로 인한 성장파의 지속적인 부하가 원인이 이게 되겠고, 또 빠른 성장과 함께 동반될 수 있다. 즉 이런 게 이제 비만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발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발달 부전이 이 질환의 특징이다. 예, 합병증은 보십니다. 퇴행성 관절염. 이 뼈 질환에서 이제 특히 관절과 관련된 뼈 질환은 대부분 합병증은 이 퇴행성 관절염을 초래하는 거예요. 또는 류마토이드 관절염. 그래서 뼈 질환에서 관절 부위에 나타나는 뼈대개 질환은 이렇게 관절염을 동반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임상 소견을 보면요,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349쪽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흔한 만성분리, 그리고 심각한 외상에 따르는 급성분리가 있고, 그리고 만성 중의 급성분리, 뭐 그렇게 있고요. 뭐 요게 가장 흔한 게 이제 만성분리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분리된 상태 이런 거고, 또는 외상에 의해서 분리된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교통사고나 낙상 등에 의해서 분리될 수도 있고, 자, 또는 이제 만성중 급성분리. 자, 이렇게 병이 진행이 되면서 만성 분리에 겹친 급성 분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만성화가 되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서서히 분리가 될 수 있는데, 만성화돼서 이렇게 서서히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서서히 분리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 제목에서는 만성중 급성분리로 표현을 했고, 특히 급성분리가 되면
심한 통증이 따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 우리가 만성이 되면 통증이 이제 둔한 통증 뭐 이런 것들인데, 만성인데 갑자기 심한 통증이 나타나면 이게 만성에서 급성분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분류를 봅니다. 안정, 불안정, 넙다리, 뼈머리, 뼈끝 분리증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통증과 관절의 안정성에 따라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통증이 좀 덜하면서 관절 자체가 좀 안정을 보이는 분리냐, 또는 통증이 심하고 불안정성을 보이는 분리냐, 뭐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고, 자, 또는 방사선학적 소견에 따라서, 즉 얼마큼 많이 분리가 되어서 간격이 벌어졌느냐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것도 이제 3단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350쪽에 나와 있듯이, 자, 1도는 이 그림도 그렇고 요 밑에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분 책은 350쪽. 자, 1도는 넙다리뼈 목 폭의 3분의 1 간격이 나타나는 거. 2도는 3분의 1 이하의 간격이 나타나는 것. 2도는 3분의 1 이상의 간격이 나타나는 것. 3도는 폭의 절반 이상의 간격이 나타나는 걸 3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보이는 이 간격이, 요 간격 있죠, 요 간격이, 예, 요 간격이 넙다리뼈 목 폭의 폭이라 하면은 뭐 요 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 폭에 대해서 3분의 1 이하냐, 3분의 1 이상이냐, 절반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간격을 에 따라서 방사선 소견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방사선학적 소견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것도 역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대부분 이제 보면 대부분 이 간격이나 뭐 이 떨어진 어떤 형태나 3단계 분류입니다. 3단계. 예, 일단 이거 뭐 참고로 보시고요. 자, 증상을 볼까요? 한쪽 다리가 쩔뚝거리는 보행, 그리고 자, 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통증, ROM의 제한 등이 있으니까 경직이 나타나고, 뭐 당연히 통증이 나타나고, 그리고 바깥 돌림. 자, 안쪽 돌리면 더 심한 그런 분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깥 돌림이 돼 있는 그런 이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안쪽 돌림, 벌림, 굽힘, 그 다음에 다리 길이의 축소, 자, 이러한 증상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증상은 뭐냐?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자, 요 부분에 대한 증상을, 예, 따라서 이 기능들을 좀 지울게요. 많이 써있다, 그죠? 자,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 거죠. 요게 조금 뭐 말이 약간 혼돈될 수 있는데, 자, 이 능동 ROM의 제한은, 자, 요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은 안쪽 돌림, 벌림, 굽힘 운동 위주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그 넙다리뼈 머리 무혈성 괴사 역시, 자, 모음이 되고 벌림이 안 된다는 그러한 제한이 있었고, 자, 지금 보는 이 넙다리뼈 머리 뼈끝 분리증 역시 모음과 바깥 돌림의 변형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은 안쪽 돌림, 벌림, 굽힘 위주의 운동과 또 이런 근육들의 근력 강화가 주 중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을 하고요. 자, 치료를 볼게요. 예, 역시 자, 벌림 보조기를 이용해서 우리 운동의 제한이나 유착을 방지하는 게 치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급성은 예, 급성 분리에서는 자, 정복수를 이용한다거나 또는 물리치료의 보존적인 그런 치료법을 해볼 수 있고요. 만성 분리에서는 자, 안정과 견인치료, 특히 금방 위에서 얘기했던 벌림운동, 그리고 목발이나 보행훈련 등을 통한 일상생활을 복귀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의학적 처치는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인공관절이 궁극적인 그런 처치법이 되겠습니다. 예, 좀 더 물리치료 쪽에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서 보면요. 자, 급성기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자, 분리 전, 즉 이 뼈 끝에 비틀림이 없을 시에 이 분리 전 물리치료, 그리고 저희랑 급성기에서 전반적으로는 통증 등의 이런 증상이 나타남을 방지해주는 물리치료. 자, 이 두 가지가 급성기 때의 물리치료 중재 목적이 되겠고요. 자, 물리적 인자치료는 다른 질환과 유사하죠.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운동치료. 자, 앞쪽에서도 얘기했듯이 안쪽 돌림, 굽힘, 벌림의 기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 등이 급성기 때부터 시행이 돼야 되겠고, 이게 안 되면 이제 보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양새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 움직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근력 강화 역시 초기부터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만성기 때는 수술 또는 뭐 외고정 후에 이제 중재가 되니까 역시 제한에 대한 모음이나 보행 제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위에도 언급됐던 안쪽 벌림 굽힘 제한에 대한 운동, 이걸 만들어 주라는 거고요. 통증에 대한 조절, 궁극적으로는 기능과 근육 강화 등이 치료의 목적이 되겠고요. 역시 보행 훈련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까지가 우리가 뼈대의 질환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봤고요. 그래서 한 6가지의 뼈대의 질환이 있고, 자, 이 6가지 뼈대의 질환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한 표가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 그리고 물리적 인자 치료에 대한 방법들, 운동치료, 전형 도수 치료, 보조기. 자, 특히 뭐 넙다리뼈 머리 물혈성계사, 넙다리뼈 머리의 뼈끝 분리증.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벌림에 대한 운동, 보조기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고 시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이것으로서 우리가 근골격 중재학은 마치게 되겠고요. 자, 여러분 중간고사를 이제 안 봤잖아요. 그래서 이 기말고사의 범위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일단 지금 이 PPT에 나온 내용을 위주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은 한 40문항이고 오지선다로 하고요. 뭐 대부분 객관식입니다. 뭐 한두 문항은 단답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면서 지식 전달이 좀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 또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좀 학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뭐 이거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내년엔 좀 정말 이렇게
학교에서 우리가 대면을 하면서 이러한 지식 전달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학습도 좀 원활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학기 수고하셨고 기말고사 잘 보고 또 즐거운 방학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